하지가 지난 지 오래되었건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빛만 띠고 있어 백운산 자락의 메마른 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갓 꺼낸 쇠덩이처럼 이글거리는 태양은 대지를 바짝바짝 말려버렸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농부들의 가슴마저 타들어가게 했다.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눈을 찌를 듯한 따가운 햇살과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뿐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짙은 절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촌장 김씨는 마을 어귀에 낡은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걸터 앉아 다 해진 부채를 힘없이 흔들며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한숨소리는 마치 다 죽어가는 병자의 신음처럼 깊고 무거웠는데 이는 곧 닥쳐올 관아의 세금 징수 때문이었다. 창고는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지경인데 관아에서는 정해진 공물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으니 김 촌장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난관을 타게 해야 할지 복잡하기만 했다. 만약 이번에도 공물을 채우지 못한다면 저 늙고 병든 몸으로 곤장을 맞아야 할 판이니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백운산 꼭대기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기괴하고 웅장한 소리가 마을까지 타고 내려와 고요하던 대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크어, 엉, 구오, 크어, 엉.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더위에 지쳐 늘어져 있던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밭에서 김을 매던 아낙네들은 호미를 놓친 채 산을 바라보았고 졸고 있던 노인들은 눈을 부릅뜨며 이것이 무슨 변괴인가 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파가 지팡이로 산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것은 필시 산군 산주님의 노호성이야.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 산군께서 노하신 게야. 그 말은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 위에서 집채만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둥,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보태며 공포를 키워나갔다.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김 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웅장한 소리의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맹수의 포효라기보다는 술에 쪄든 주정뱅이가 늘어지게 잠을 잘 때 내는 코골이 소리와 흡사했다. 하지만 김 촌장은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무릎을 탁 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 기가 막힌 우연을 이용한다면 텅 빈 창고와 닥쳐올 곤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교활한 꾀가 떠오른 것이다. 김 촌장은 벌떡 일어나 엄숙하고도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들으시오. 저것은 분명 100년 묵은 호랑이가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는 소리여. 그의 목소리에는 짐짓, 두려움이 가득 찬 연기가 섞여 있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산을 향해 삿대질하며 저 호랑이가 노하여 입김을 내뿜는 바람에 구름이 다 달아나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김 촌장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을 서당의 훈장도 못 되는 글쟁이 박서방을 급히 호출했다. 그는 박서방에게 당장 관아에 올릴 상소문을 쓰라고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실로 가관이었다. 백운산에 나타난 호랑이는 집채만 한 덩치에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꼬리로 바위를 치면 산이 울린다는 둥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꾸며내도록 했다. 박서방은 붓을 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촌장이 시키는 대로 상상 속의 괴물을 종이 위에 그려나갔다. 사실 그 시각 산 중턱의 시원한 동굴 안에서는 칠성이라는 게으른 나무꾼이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다. 마누라의 잔소리와 끝도 없는 집안일을 피해 도망쳐온 그는 배불리 먹고 늘어지게 자는 것이 소원인 천하태평한 사내였다. 그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는 동굴의 구조 덕분에 천연 확성기처럼 증폭되어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이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침까지 흘리며 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음산하고 거대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이나 사람을 물어갈까봐 벌벌 떨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빗장을 지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촌민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김 촌장은 호롱불 아래서 박서방이 써온 상소문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사또께서도 겁을 먹고 세금을 감면해 주시겠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붓끝에 먹을 묻혀 몇 글자를 더 보탠다. 호랑이가 특히 관아의 쌀을 좋아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덧붙여 나중에 지원금이라도 받아낼 심산이었다. 그의 탐욕과 잔꾀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칠성의 코골이 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가끔 그가 몸을 뒤척이며 내는 푸르르 하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소리처럼 들렸다. 공포심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법이다. 마을의 개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짖지 못하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으니 그야말로 적막강산의 괴수의 숨소리만 가득한 형국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김 촌장은 마을 장정 중 그나마 발이 빠른 돌쇠를 불러 상소문을 관아에 전달하게 했다. 돌쇠는 호랑이에게 잡혀먹힐까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지만 촌장이 쌀 한 대를 쥐어주며 달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길을 떠났다. 김 촌장은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너무 커져서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어쩌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사일은 뒷전이고 삼삼오오 모여 호랑이 대책회의를 하느라 바빴다. 누구는 굿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구는 산 입구에 함정을 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중에는 벌써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려는 이들도 있었다.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어느새 호랑이에 대한 공포로 대체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굶주림보다 더 큰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산 위에서 느지막이 잠에서 깬 칠성은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며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산 아래 마을이 왜 저리 소란스러운지 의아해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배가 고파진 그는 산토끼라도 잡아볼까 하여 숲속을 어슬렁거렸는데 그가 밟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릴 리 만무했건만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호랑이의 움직임으로 감지되고 있었다. 김 촌장은 마을 중앙에 제단을 쌓고 빈약 하나마 재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신효를 했다. 그는 흰 도포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호랑이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빌었다. 그의 연기는 어찌나 실감나던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저 멍청한 호랑이가 진짜로 내려오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다. 옆마을 사람들은 백운산 호랑이가 사람 둔갑을 하고 장터에 나타나 술을 마시고 갔다는 둥, 밤마다 처녀를 업어간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렸다. 장사꾼들은 백운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마을은 고립무원의 섬처럼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칠성의 코골이와 김촌장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사또 앞에서 촌장이 시킨 대로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호랑이의 횡포를 고변했다. 그는 잊지도 않은 호랑이 발자국 크기를 팔을 벌려 흉내내고 그 울음소리에 기와장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떠벌렸다. 사또는 곰방대를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그의 관심사는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치적과 안위에 쏠려 있었다. 김촌장은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비만 오면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로 돌리고 이 연극을 끝낼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산 위의 호랑이는 여전히 씩씩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마을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단지 칠성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만이 유일한 진실일 뿐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백운산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게 마을을 덮쳤다. 김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칠성은 다시금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며 우렁찬 코골이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기묘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대치 상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곧 한양에서 내려올 끔찍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마을은 두려움과 거짓 속에 잠겨들었다. 백운산 중턱에 자리 잡은 비좁은 동굴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치자 곰 가죽보다 더 텁수룩한 털로 뒤덮인 거대한 물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설 속의 흉포한 맹수도 아니요 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영물도 아닌 그저 아랫마을에서 도망쳐온 나무꾼 칠성이었다. 그는 입가에 침자국을 길게 늘어뜨린 채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처럼 으어 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그의 덩치는 산적 두목을 능가할 만큼 육중했으나 그 속에는 겁쟁이 토끼의 간보다 더 작은 담력이 들어차 있었으니 겉모습만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크나큰 오해였다. 칠성이 굳이 이 험한 산속 동굴까지 기어올라와 숨어 사는 데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월선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빨래터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월선은 칠성이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일라 치면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빨랫감을 한 짐 안겨주는 무시무시한 여인이었다. 칠성은 호랑이보다 아내의 다듬이 방망이질 소리가 더 무서웠고 그녀의 잔소리는 산속의 늑대 울음소리보다 더 뼈에 사무치는 공포였다. 사흘 전 칠성은 산더미처럼 쌓인 기저귀 빨래를 보며 생의 위협을 느꼈다. 막내 아들이 싸지른 똥 기저귀를 강물에 흔들며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빨래만 하다가는 손이 퉁퉁 불어터져 죽거나 아내의 등살에 말라비 틀어져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택감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백운산 중턱의 동굴로 숨어들어온 것이었다. 이곳은 칠성에게 있어 무릉도원이나 다름없는 지상낙원이었다. 또 오런이나 다 오란 이 동굴 생활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도 일어나라, 이 화상하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배가 고프면 챙겨온 말린감이나 환뿌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래면 그만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칠성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에 매달린 박쥐들과 눈을 맞추며 자신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장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챙겨온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칠성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동굴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은 개미굴처럼 작아 보였고 사람들은 깨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칠성은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내가 자신을 찾으며 길길이 날뛰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져 배고픔마저 잠시 잊혀지는 듯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징소리와 북소리가 미세하게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칠성은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허허 가뭄이라 난리라더니 웬 구판이라도 벌어진 모양 이구먼. 그는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쫓기 위해 구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마을에 무슨 경사가 났거나 잔치를 벌이는 줄로만 알았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잔치집에는 응당 고기와 술이 넘쳐날 터였다. 칠성은 동굴 밖으로 나와 뻣뻣하게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체조를 시작했다.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찢으며 괴상한 기합 소리를 내질렀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쳐 쿠, 캬 하는 괴소리로 변해 산 아래로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낸 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주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역시 산 공기가 좋아 목청이 트이는구먼 하며 스스로의 건강함에 감탄할 뿐이었다. 그는 숲속을 어슬렁거려 보았지만 가뭄 탓인지 산짐승들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았고 나무 열매들도 말라 비틀어져 먹을 것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칠성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커져서 혹시나 산 아래 아내에게까지 들리면 어쩌나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푹 삶은 닭백숙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칠성의 허기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혹시나 밭에 버려진 고구마 찌꺼기라도 주울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산길을 내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도둑고양이보다 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을 입구의 커다란 바위 제단 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삶은 돼지머리가 웃고 있었고 씨암탉 2마리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으며 시루떡과 막걸리, 항아리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칠성은 혹시나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여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아니,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굶주린 배 앞에서는 신령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산신령님도 배부르시면 나눠 드시는 법이지요. 제가 대신 맛 좀 보겠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넙죽 절을 한 번 하고는 제단으로 달려들었다. 칠성은 허겁지겁 돼지머리에 귀를 뜯어먹고 닭다리를 하나씩 양손에 들고 뜯기 시작했다. 목이 메면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오장육부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는 순식간에 제단을 초토화시켰다. 며칠 굶은 거지 귀신이 들러붙은 것처럼 먹어치우는 그의 모습은 가히 맹수의 식사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이성이 조금 돌아왔다. 칠성은 트림을 끄억하고 내뱉으며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닦아냈다. 마을 인심이 아직 살아있구먼. 가뭄이라더니 다 엄살이었어.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실은 호랑이를 위해 이런 성찬을 준비했다고 멋대로 해석하며 촌장 김씨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기까지 했다. 칠성은 남은 음식을 품속에 바리바리 챙겨 넣었다. 내일 아침거리까지 확보해 두려는 알뜰함이었다. 그러다 문득 공짜로 먹고 가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곤 낡은 집신 한 짝과 고픈 손수건뿐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단 옆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남겼다. 잘 먹고 갑니다. 하지만 그가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 글씨는 마치 닭이 발로 파헤쳐 놓은 듯 기괴한 모양새가 되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배가 부르니 발걸음도 가벼웠고 취기가 올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칠성은 흥에 겨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는데 그 굵은 저음의 노랫가락이 밤 공기를 타고 웅웅거리며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 포효하는 것이라 여기며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다. 동굴로 돌아온 칠성은 챙겨온 떡을 베개 삼아 누웠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아내의 잔소리도 없고 빨래도 없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다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내일도 또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을까 기대하며 행복한 상상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칠성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남긴 닭뼈와 돼지머리의 잔해 그리고 기괴한 낙서가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지를 그가 무심코 밟고 지나간 진흙탕의 거대한 발자국 사실은 미끄러져 뭉개진 자국이 내일 아침에는 전설의 괴수 발자국으로 둔갑하여 온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칠성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코골이 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우렁차고 리드미컬하게 변해 있었다. 크르릉, 컹퓨. 그 소리에 놀란 박쥐들이 푸드덕거리며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호랑이가 아직 떠나지 않고 산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며 공포에 떨었다. 꿈속에서 칠성은 아내가 다듬이 방망이 대신 닭다리를 들고 자신을 반겨주는 꿈을 꾸었다. 그는 해벌쭉 웃으며 잠꼬대를 했다. 여보, 닭다리는 2개 다 내 거야. 그 잠꼬대가 동굴 밖으로 새어나가 밤바람에 섞여 기묘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은 칠성 본인만 모르는 슬픈 희극이었다. 그렇게 칠성의 유쾌하고도 위험한 이중생활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칠성 사이의 오해는 점점 더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쌓여갔고 그 틈바구니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공포는 기묘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관아에서 파견된 호랑이 잡는 장군이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칠성이 저토록 편안하게 코를 골 수는 없었으리라. 백운산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달빛은 무심하게 칠성의 불룩 튀어나온 배를 비추고 있었다. 한 인간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이 이제 곧 닥쳐올 태풍의 눈 속에서 고요하게 숨쉬고 있는 밤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 떨어진 번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어명이었다. 김 촌장이 보낸 상소문이 조정의 높으신 분들의 심금을 울리다 못해 지나친 우려를 자아낸 탓이었다. 임금은 백운산의 괴물 호랑이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다는 소식에 경노하여 조선 팔도에서 무예가 가장 뛰어나다는 마장군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마을 어귀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치자 김 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선두에 선 마장군은 칠척거구에 우락부락한 근육을 자랑하며 등에는 사람 키만한 대도를 메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심각한 근시라는 점이었는데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침침했다. 그는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위험을 과시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인상을 쓰고 있는 무시무시한 살인귀로 보일 뿐이었다. 장군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때마다 촌장의 심장도 쿵쿵 내려앉았다. 가무리는 칸인군은 마장군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천지를 뒤흔들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고을의 촌장이 누구냐? 어명을 받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그는 촌장 대신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장승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다. 김 촌장은 황급히 달려나가 장군의 옷자락을 잡으며 읍소했다. 장군님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마장군은 헛기침을 하며 민망함을 감추더니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고 촌장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숨소리가 어찌나 거친지 촌장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내 놈이 촌장이냐? 내 소문은 익히 들었다. 백성들을 위해 이토록 간절히 상소를 올리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마장군의 칭찬은 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저 세금 좀 면제받으려 했던 얄팍한 거짓말이 이제는 나라의 군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만약 호랑이가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날에는 온 마을이 역적모의죄로 몰살당할 판이었다. 촌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마장군은 여장을 풀기도 전에 즉시 범행 현장을 시찰하겠다고 나섰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군을 제단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어제 칠성이 휩쓸고 간 제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닭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술 항아리는 나뒹굴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칠성이 남긴 기괴한 발자국과 낙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장군은 그 참상을 보며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아라. 이것은 보통 놈의 소행이 아니다. 마장군은 칠성이 닭뼈를 발라먹고 뱉어낸 잔해를 집어들고 유심히 관찰했다. 뼈를 단숨에 으깨버린 이 턱의 힘, 그리고 살점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발라먹은 이 잔혹함. 필시놈은 굶주린 악귀가 씌인 요물임이 틀림없다. 사실 그것은 칠성이 평소 아내 몰래 닭다리를 훔쳐먹으며 연마한 발골 기술이었으나 장군의 눈에는 희대의 괴수가 남긴 흔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칠성이 남긴 낙서에 대한 해석이었다. 마 장군은 칠성이 쓴 잘 먹고 갑니다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것은 고대 범어 반우와 유사한 호랑이들의 암호다. 놈이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고 인간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내 평생 수많은 호랑이를 잡아봤지만 글을 쓰는 호랑이는 처음 보는구나. 촌장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기묘한 표정으로 장군의 헛다리 짚는 분석을 듣고만 있었다. 마장군은 칠성이 미끄러지며 남긴 길쭉한 자국을 발자국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발을 대보았다. 발 크기가 내 발의 2배는 되는구나. 이 정도면 놈의 덩치는 집채만 하고 일어서면 구름을 뚫을 기세일 것이다. 군졸들은 장군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실로 굳어지자 오히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없는 호랑이가 실체화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이었다. 듣거라.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마을을 폐쇄한다. 마장군은 우렁차게 명령을 내렸다. 호랑이를 잡기 전까지는 쥐새끼 한 마리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놈은 신출귀몰하여 사람 둔갑을 할 수도 있으니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밤마다 순찰을 돌 것이다.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촌장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칠 구멍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었다. 마장군은 촌장의 집을 본부로 삼고 안방을 차지했다. 그는 촌장의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씨암탉을 잡아오게 하여 보양식을 즐기며 작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백운사는 산새가 험하니 놈을 유인하여 잡아야 한다. 장군은 지도를 보며 열변을 토했으나 정작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다. 촌장은 차마 지도가 거꾸로 되었다고 말도 못하고 그저 장군의 비위를 맞추며 수를 따를 뿐이었다. 밤이 되자 마장군은 보초를 서겠다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호랑이의 눈빛이라 착각하여 대도를 휘두르는가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을 보고 놈의 꼴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그의 설레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먼 장군의 칼부림이었다. 자칫하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기 전에 장군의 칼에 맞아 제명에 못 살 판이었다. 촌장은 뒷방에 몰래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촛불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걸 어찌합니까? 장군이 호랑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목은 다 날아갑니다.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진짜 호랑이를 잡아다 놓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다른 이가 한숨을 쉬며 맞장구를 쳤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였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크어 산 위의 칠성이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 어제 훔쳐온 음식으로 늘어지게 자면서 내는 코골이 소리였다. 마장군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하여 소리쳤다. 들리는가? 저 흉악한 놈의 포효를 내 반드시 놈의 가죽을 벗겨 임금님께 바치리라. 장군의 살기등등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오들오들 떨었다. 김 촌장의 머릿속에선 비상등이 켜졌다. 이대로 가다간 장군이 산을 뒤질 것이고 그러면 칠성이 놈이 발견될 것이다. 칠성이가 호랑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촌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장군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언가 수를 써야 했다. 차라리 칠성이가 진짜 호랑이 가죽이라도 쓰고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황당한 바람까지 들 지경이었다. 마장군은 밤새도록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예행 연습을 했다. 받아라. 이 일격은 백성들의 원한이다. 북성거리는 칼바람 소리에 마당에 호박 넝쿨이 다 잘려나갔다. 촌장은 잘려나간 호박을 보며 자신의 목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덜미를 감싸쥐었다. 그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보다 더 큰 거짓말, 아니 목숨을 건 사기극을 준비해야만 했다. 장군님, 사실 저놈은 밤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고 낮에만 활동하는 괴이한 습성이 있사옵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밤에 장군이 산을 헤매다 실족이라도 하면 큰일이기에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마장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촌장을 쏘아보았으나 허허 역시 기이한 놈이로군. 좋다. 날이 밝는 대로 놈의 소굴을 급습하겠다. 날이 밝으면 대대적인 토끼몰이 아니 호랑이몰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촌장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칠성이 놈을 찾아라. 그리고 그 놈을. 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칠성을 피신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칠성을 이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촌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굴러가고 있었으니 산 위의 칠성은 내일 아침 자신을 잡으러 올 저승사자가 마누라가 아닌 눈먼 장군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꿈속에서 임금님 수라상을 받고 있었다. 이 거대한 오해의 구파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밤 안개가 짙게 깔린 마을 마장군의 코골이 소리와 산 위 칠성의 코골이 소리가 기묘한 이중주를 이루며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대결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김 촌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호랑이야, 제발 진짜로 변해다오. 아니면 차라리 나를 물어가다오. 그의 간절하고도 부질없는 기도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김 촌장의 뒷마당 창고에는 비장한 표정의 마을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는데 마치 역적 모의를 꾸미는 결사대와도 같은 분위기였다. 김 촌장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다. 오늘 밤 우리는 호랑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 장군이 내일 아침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호랑이 대신 우리 목을 칠 것이야. 청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사기극의 서막이었다. 작전명은 범없는 고래 흔적 심기였다.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대장장이 박씨가 선두에 섰다. 그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무기 대신 밭을 갈 때 쓰는 쇠스랑과 썰애가 들려 있었다. 이것으로 나무를 긁으면 영락없는 호랑이 발톱 자국이 나오지. 내 평생 밭고랑만 파다가 호랑이 발톱을 만들 줄이야.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임무는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들에 맹수의 처절한 영역 표시를 새겨넣는 것이었다. 다음은 배설물 조작조의 차례였다.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똥내 할멈이 전문가로 초빙되었다. 그녀는 소똥과 닭똥 그리고 검은 콩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반죽하기 시작했다. 호랑이 똥은 냄새가 독하고 털이 섞여 있어야 해. 할멈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아 반죽에 섞어 넣는 투혼을 발휘했다. 그 모습은 마치 신비의 명약을 제조하는 연금술사처럼 진지했으나 실상은 가짜 똥을 빚는 촌극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발자국 위조조가 투입되었다. 발이 크기로 소문난 꺽정이와 돌쇠가 손뭉치를 겹겹이 말아 발에 감고 집신을 신었다. 그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며 흙바닥에 쿵쿵 발자국을 찍어댔는데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맞추느라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꼴이 가관이었다. 야, 좀 더 깊게 찍어. 호랑이가 다이어트라도 했냐? 뒤따르던 촌장의 타박에 그들은 끙끙대며 체중을 실어 땅을 밟았다. 그렇게 마을 곳곳에는 정체불명의 괴수 흔적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장장이 박씨는 신이 나서 나무를 긁어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긁었으나 하다 보니 예술혼이 불타올라 쇠스랑을 마구 휘둘렀다. 그 바람에 나무 껍질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모양새는 호랑이가 아니라 공룡이 와서 긁고 간 것처럼 기괴하게 변해갔다. 하지만 어차피 마장군은 눈이 침침하니 대충 긁어도 모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그들의 작업을 지배하고 있었다. 새벽닭이 울 때쯤 작전은 완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씻지도 못하고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김 촌장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장군이 묻고 있는 사랑채로 달려갔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놈이 마을 앞까지 내려와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장군은 벌떡 일어나 대도를 챙겨들고 뛰어나왔다. 오호라,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마 장군은 촌장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쇠스랑으로 난자당한 고목나무였다. 장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에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다가갔다. 한참을 노려보던 그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발톱 자국이 하나, 둘, 셋, 넷, 8개나 된다. 쇠스랑의 날이 8개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장군은 이를 괴수의 특징으로 해석했다. 이놈은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는 팔조마왕, 빠점모왕. 이다 한 발의 발톱이 8개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나. 마장군의 엉뚱한 해석에 뒤에 서 있던 청년들은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장군은 비장한 표정으로 쇠스랑 자국을 쓰다듬으며 놈의 파괴력이 바위를 부술 정도라고 혀를 찼다. 이어 장군은 똥내 할멈이 정성껏 빚은 배설물더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뭇가지로 똥을 헤집어 보았다. 냄새가 아주 고약하군. 육식을 즐기는 놈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똥을 푹 찍어 입에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의학 소리를 지를 뻔했으나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동물의 식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으나 가짜 똥을 맛보는 장군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희극이었다. 맛이 좀 기묘하구나. 장군은 미간을 찌푸리며 쩝쩝거렸다. 지푸라기가 씹히고 콩맛이 나는 걸 보니 놈이 마을의 소를 잡아먹고 소의 위장 속에 있던 여물을 함께 삼킨 모양이다. 똥내 할멈이 소똥을 섞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김 촌장은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김서방네 누렁이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더니 놈의 뱃속에 들어갔군요. 사실 누렁이는 뒷산에 풀 뜯으러 갔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발자국을 확인한 장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뭉치로 만든 발자국은 너무 펑퍼짐하고 둥글어서 마치 곰 발바닥 같기도 하고 물동이 자국 같기도 했다. 하지만 장군은 이미 팔조마왕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놈이 발톱을 숨기고 살금살금 걸었구나. 덩치에 비해 발소리를 죽일 줄 아는 교활한 놈이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나리오로 짜맞춰지고 있었다. 마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괴물을 잡으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파라놈이 다니는 길목마다 대못을 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짚을 덮어 위장하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농사지을 땅에 구덩이를 파라니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었다. 촌장이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제기했다. 장군님, 곧 추수도 해야 하고 사실 가뭄이라 추수할 것도 없지만 땅을 파헤치면 농사의 지장이 그러나 장군은 단칼에 잘랐다. 목숨이 중하냐? 농사가 중하냐? 팔조마왕이 너희를 씹어먹으려 하는데 쌀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의 서슬퍼런 고함에 촌장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밭과 논두렁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가짜 흔적을 만드느라 고생하고 오늘 낮에는 그 흔적 때문에 진짜 구덩이를 파느라 고생하니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의 생지옥이었다. 밭을 갈아야 할 힘으로 함정을 파는 농부들의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욕이 절로 나왔다. 마장군은 뒷짐을 지고 감독하며 훈수를 두었다. 더 깊게, 더 넓게. 팔조마왕은 한 번 뛰면 십리를 간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땅을 파면서 속으로 빌었다. 제발 아무것도 잡히지 마라. 칠성이가 실수로라도 여기 빠지면 그땐 정말 끝장이다. 한편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우물을 파나 가뭄이라 물이 귀하긴 귀한가 보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 정확히는 그가 만든 허상을 잡기 위해 땅을 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의 근면함에 감탄하며 낮잠이나 더 자야겠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저물자 마을은 벌집이 된 것처럼 곳곳에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마 장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놈은 도간에 든 쥐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순찰을 돌며 놈을 몰아넣겠다. 그는 비장하게 대도를 뽑아들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은 촌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린 마장군에게 안개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무사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며 호기롭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 촌장은 장군의 뒤를 따르며 제발 장군이 제 발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만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고 거짓이 현실을 뒤틀어버린 기묘한 밤. 촌극은 이제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마을 전체를 거대한 함정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함정 위로 눈먼 장군과 겁쟁이 촌장,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호랑이의 운명이 위태롭게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팔조마왕의 비웃음처럼 들리는 듯했다. 백운산 자락에 밤이 깊어지자 산허리를 감고 있던 짙은 안개가 스멀스멀 마을로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 속에서 마장군은 대도를 꼭 쥐고 비장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가늘게 떠져 있었는데 이는 살기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저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무사의 눈은 마음으로 보는 법. 그는 혼잣말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는 방금 전에도 장독대를 호랑이로 착각해 칼등으로 내리칠 뻔했다. 같은 시각 산 위 동굴에서는 칠성이 아랫배를 묵직하게 누르는 자연의 부름에 눈을 떴다. 며칠간 훔쳐먹은 기름진 제사 음식들이 뱃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동굴 밖으로 나왔으나 찬바람이 불자 으슬으슬 추위를 느꼈다. 칠성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도롱이
지프로 엮은 비옷들 꺼내 뒤집어 썼다. 덥수룩한 수염에 지프로 만든 도롱이까지 걸치니 그의 형상은 영락없이 털이 북실북실한 산짐승 혹은 전설 속의 설인 쉐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이고, 급하다, 급해. 칠성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숲길을 내려갔다. 동굴 근처에서 볼일을 보려니 바람이 역방향이라 냄새가 들어올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개 낀 산길을 비틀비틀 내려오며 적당한 바위 뒤를 물색했다. 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자신의 발끝도 보이지 않았으나 칠성은 익숙한 산길이라 감으로 더듬더듬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제 발로 호랑이 사냥을 나온 눈먼 장군의 코앞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어귀에 늙은 버드나무 아래 마장군은 숨을 죽이고 매복 중이었다. 그의 귀에 사각사각하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군은 긴장하여 침을 꼴깍 삼켰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팔조마왕. 그는 소리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칼을 겨누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하고 희미한 실루엣이 흔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장군의 흐릿한 시야에는 그것이 도롱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털이 곤두선 집채만한 괴물로 보였다. 칠성은 버드나무 근처가 명당이라 생각하고 바지춤을 내리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서슬퍼런 광채가 눈에 들어왔다. 달빛을 받은 마장군의 대도날이었다. 칠성은 심장이 뱉는 듯했다. 허억 저승사자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지를 내리다 말고 굳어버렸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은 겁 많은 칠성의 눈에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의 졸개처럼 보였던 것이다. 개섞어라. 내 이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마장군이 우렁찬 호통과 함께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 소리는 산천을 울렸고 칠성의 고막을 때렸다. 공포에 질린 칠성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이 막혀 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키에 에액. 그것은 사람의 비명이라기보다는 찢어지는 듯한 괴수의 포효에 가까웠다. 마장군은 그 괴성에 움찔했으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역시 요물답게 울음소리도 기괴하구나. 장군은 기압을 넣으며 칼을 내리꽂았다. 젠.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칠성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버드나무 가지를 댕강 잘라버렸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엉덩방아를 뒤졌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칠성은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외쳤지만 공포에 질려 혀가 꼬이는 바람에 그 소리는 사, 라, 르, 려 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칠성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바지가 반쯤 흘러내린 상태였기에 그는 엉거주춤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두 다리를 놀려 도망쳤다. 그 모습은 네 발로 기는 짐승이 아니라 분명히 두 발로 뛰는 인간의 형상이었다. 마장군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그러는 저놈이 두 발로 서서 달린다. 이족보행 얼주부싱을 하는 호랑이라니. 그의 눈에는 도롱이가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장군의 오해는 이제 확신을 넘어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개섞어라. 내 놈의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다. 장군은 도망치는 칠성을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거운 갑옷과 투박한 군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쁜 시력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으랴차차 기세 좋게 달려나가던 장군은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 바로 그
팔조마왕 포획용 구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구당탕 장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덩이 속으로 처박혔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으나 체면을 구기기에는 충분한 깊이였다. 이런 젠장 호랑이가 함정을 피해가고 내가 빠지다니. 장군은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사이 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산 중턱까지 도망쳤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동굴 입구에 도착해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아이고, 어머니, 산에 귀신이 산다더니 진짜였어. 칼을 든 귀신이라니. 칠성은 이제 산 아래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편 구덩이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마 장군은 흙투성이가 된 꼴로 마을로 돌아왔다. 김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의 몰골을 본 촌장은 아이고, 칠성이가 잡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이었다. 내가 그놈을 보았다. 장군은 흥분에 차서 침을 튀겼다. 놈은 키가 8척이 넘고 온몸이 황금색 털 도롱이로 뒤덮여 있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놈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나를 조롱하듯 춤을 추며 도망갔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 발로 걷는 호랑이라니. 거짓말이 점점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놈이 내 칼을 피하는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필시 무공을 익힌 요괴이거나 천년 묵은 산군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다. 요괴 퇴치 작전이다. 장군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놓친 것을 인정하기보다 상대가 초자연적인 존재였기에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었다. 김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상황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백운산에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이족보행을 하고 무술을 쓰는 대요괴가 살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거짓말을 수습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판을 벌여야 한단 말인가.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마을을 덮은 오해와 공포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마장군은 흙 묻은 갑옷을 닦으며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놈이 사람 흉내를 낸다면 우리도 놈의 방식대로 상대해주지. 그의 비장한 독백이 아침 공기를 갈랐다. 산 위의 칠성은 귀신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산 아래 마을은 요괴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느라 부산스러웠다. 그날 밤의 짧은 만남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착각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에 불과했으니 장군의 차기 작전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 위의 칠성까지도 기상천외한 운명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운산의 아침은 칠성의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밝아왔다. 어젯밤 철갑 귀신 마장군을 피해 도망치느라 기력을 모두 소진한 칠성은 이제 배가 고파서 귀신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다. 동굴 구석에 남아있던 말린 뽐뿌리는 이미 동이 났고 산토끼들은 눈치가 빤해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쭈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저 아랫마을 사람들이 겁이 많으니 내가 좀 더 겁을 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존 본능은 인간을 천재로 만드는 법이다. 칠성은 숫덩이 하나를 주워들고 찢어진 저고리 자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그였지만 술, 주, 자와 닭, 개, 취, 자만큼은 주막집 외상장부에서 숱하게 봐왔기에 그릴 수 있었다. 그는 개발세발 그린 그림 같은 글씨로 협박장을 완성했다. 술 10병 닭 5마리.
안 주면 촌장 잡아먹음.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식욕은 강렬했다. 칠성은 이 협박장을 돌멩이에 묶어 마을 어귀에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후다닥 도망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을 돌던 돌쇠가 이를 발견하고는 호랑이가 편지를 썼다며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짐승이 글을 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이제 놈이 호랑이가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가진 마물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마장군은 촌장집 사랑채에서 그 서신을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숯검댕이 묻은 천조각을 들어올리며 장군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보아라. 이 거침없는 필체를 획 하나하나에 살기가 서려 있고 먹물 대신 숯을 사용한 것은 자연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놈은 필시문물을 겸비한 대요괴임이 틀림없다. 김 촌장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으나 꾹 참고 맞장구를 쳤다. 사실 그 필체는 칠성이 술김에 외상장부에 서명할 때 쓰던 바로 그 악필이었다. 술열병과 닭 5마리라. 마 장군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놈이 우리에게 공물을 요구하는구나. 이것은 일종의 기싸움이다. 자신의 배포를 과시하고 우리를 시험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지. 장군의 해석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했다. 촌장은 속으로 그냥 배고픈 칠성이가 술 타령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책을 물었다. 마장군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약포를 꺼냈다. 놈이 술을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허나 이 술은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닦아줄 것이다. 그것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쓴다는 강력한 마취약, 천일취, 체늘쯔였다. 코끼리도 한 모금 마시면 사흘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 약을 술에 타서 칠성에게 먹이겠다는 계략이었다. 놈이 술에 취해 남아떨어지면 그때 놈의 가죽을 벗겨주마. 김 촌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칠성이가 그 술을 마시고 진짜로 죽거나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호랑이 사기극은 비극으로 끝나고 자신의 목도 온전치 못할 것이 뻔했다. 칠성이는 살려야 했다. 살려는 아니, 정확히는 칠성이의 입을 살려둬야 했다. 촌장은 장군에게 준비할 것이 많으니 잠시 쉬고 계시라고 권한 뒤 부엌으로 달려가 묘안을 짜냈다. 촌장은 아내를 시켜 똑같이 생긴 술 항아리를 준비하게 했다. 장군이 약을 탄 술 항아리와 맹물에 가까운 막걸리 항아리를 바꿔치기 할 심산이었다. 부엌에서는 긴박한 작전이 펼쳐졌다. 여보 장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 촌장은 손을 벌벌 떨며 약이 든 술을 하수구에 버리고 그 자리에 꿀을 탄 달콤한 막걸리를 채워 넣었다. 칠성이 이놈 호강하는 줄 알아라. 그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면서도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했다. 해가 질 무렵 곡물 운송 작전이 시작되었다. 마을 청년들은 공포에 질린 채 술 항아리와 삶은 닭이 담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마장군은 멀찌감치 뒤에서 본인은 은폐엄폐라고 주장했지만 그냥 나무 뒤에 서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들은 지정된 바위 위에 재물을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뺐다.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고 맛있는 냄새만이 안개를 타고 퍼져나갔다. 동굴 속에 숨어있던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역시 겁쟁이들이군. 시키는 대로 다 가져왔어.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바위로 달려내려갔다. 눈앞에 놓인 술독과
윤기가 흐르는 백숙을 보자 침샘이 폭발했다. 그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닭다리를 뜯고 술독 뚜껑을 열었다. 캬! 냄새 좋고 칠성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촌장이 꿀을 타놓은 덕분에 술맛은 기가 막혔다. 어라, 오늘 술은 유난히 달짝지근하네. 촌장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는 자신이 독살 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촌장의 정성에 감동하며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취기가 오르자 기분이 좋아진 칠성은 닭뼈를 입에 물고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보고 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장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걸려들었다. 놈이 독주를 마시고 발광을 하는구나. 장군의 눈에는 칠성의 막춤이 독에 중독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몸부림으로 보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놈은 쓰러질 것이다. 장군은 칼자루를 꽉 쥐고 타이밍을 노렸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칠성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니나노, 옐리리야, 마누라 잔소리는 개나 줘버려. 그의 걸걸한 노랫가락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마장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호호놈이 주문을 외우고 있다. 죽기 직전에 영혼을 부르는 사악한 주술이다. 저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질 수도 있으니 귀를 막아라. 장군은 부하들에게 명령했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귀를 틀어막았다. 시간이 지나도 칠성은 쓰러지기는커녕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꿀탄 막걸리가 힘을 북돋아준 덕분이었다. 칠성은 바위 위에 벌러덩 드러누워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소리쳤다. 야, 촌장, 술 더 가져와. 안주가 부족하다. 물론 이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크엉, 크르르 하는 호랑이의 포효로 들렸다. 마장군은 당황했다. 이상하다. 천일추를 마시고도 저렇게 팔팔하다니. 놈의 내공이 내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장군은 약효가 듣지 않는 괴물 앞에서 섣불리 덤볐다가는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전상 후퇴다. 놈이 방심할 때를 노려 더 강력한 덫을 놓아야겠다. 결국 장군은 칠성이 제풀에 지쳐 잠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병력을 물렸다. 밤새도록 칠성의 술주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술독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있지도 않은 기생을 찾으며 허공에 대고 건배를 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호랑이가 승리의 축배를 들며 인간들을 비웃는 소리라고 해석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 밤 백운산은 칠성의 거대한 주막이 되었고 공포는 술 냄새와 함께 마을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주변에는 빈 술독과 닭뼈가 널려 있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배는 불렀다. 그는 트림을 하며 다시 동굴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그때 발치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 마장군이 황급히 철수하며 떨어뜨린 허리춤의 놀이개였다. 칠성은 그것을 주워들고 희죽 웃었다. 이것도 곡물인가 비싸 보이는데. 한편 촌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칠성이 죽지 않았기만을 기도했다. 아침에 산 위에서 칠성의 코골이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촌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저 미련 곰탱이가 살아있어.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독주를 마시고도 멀쩡한 호랑이를 보며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마 장군의 모습을 보며 촌장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이제 술로도 안 되면 장군은 또 무슨 무시무시한 짓을 벌일까. 호랑이의 요구는 들어주었으나 그것은 갈증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술 취한 호랑이와 도굴은 장군 사이에서 촌장의 거짓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 장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독주를 마시고도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괴물 호랑이라니. 이것은 그의 무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장군은 핏발선 눈으로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서 뚝딱거리며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다. 놈이 약물에도 끄떡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압도적인 화력뿐이다. 그가 펼쳐 보인 도면에는 뇌전 병력대 레이덴 필릭타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쉽게 말해 화약과 쇠창살을 이용한 거대한 폭파 함정이었다. 김 촌장은 도면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다. 자, 장군님, 산불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게다가 이 정도 화약이면 호랑이 가죽은커녕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촌장의 만류에도 장군은 단호했다. 요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촌장은 당장 마을의 대장장이와 장정들을 불러 모아라. 장군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촌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시해야 했다. 마을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 같았다. 대장장이 박 씨는 밤새도록 쇠를 녹여 거대한 창살을 만들었고, 아낙네들은 화약을 싼 종이 뭉치를 나르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김 촌장은 몰래 박 씨를 불러 귀띔했다. 이복에 저게 터지면 칠성이는 가루가 되네. 자네가 어떻게 좀 해보게. 박 씨는 검댕이 묻은 얼굴로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 평생 불발탄 만드는 기술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들의 작전명은 젖은 낙엽이었다. 박 씨와 청년들은 장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약통에 물을 살짝 붓고 심지를 엉성하게 꼬아놓았다. 기폭장치인 발판 스프링도 헐겁게 풀어놓아 코끼리가 밟아도 작동하지 않게 조작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험있는 살상무기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태업을 벌였다. 함정은 칠성이 자주 출몰하는 사실은 똥 늘어오는 길목에 설치되었다. 미끼로는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다. 기름기가 첩청 흐르는 돼지고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 위로 퍼져나갔다. 마 장군은 만족스러운 듯 콧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밤 백운산에 거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이다. 놈이 저 고개를 건드리는 순간 쾅 하고 지옥문을 두드리게 될 테지. 밤이 되자 마 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자신은 안전한 거리에 참호를 파고 숨어서 망원경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통을 들고 잠복했다. 김 촌장과 박 씨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들의 걱정은 폭발하면 어쩌나가 아니라 폭발 안 한 걸 들키면 어쩌나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고요했고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드디어 칠성이 나타났다. 어제 마신 술의 숙취로 속이 쓰렸던 칠성은 해장할 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기이한 구조물이 나타났다. 쇠창살로 만든 튼튼한 정자팅즈처럼 생긴 그곳. 중앙에는 먹음직스러운 돼지구이가 놓여 있었다. 칠성은 눈을 비비며 감탄했다. 허 촌장 양반이 이제는 나를 위해 별장까지 지어주고 안주까지 대령했구나. 내 팔자가 늘어지다 못해 땅에 끌리는구나. 칠성은 의심 없이 함정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기폭 발판을 쿵 하고 밟았다. 참호 속에 있던 마장군은 귀를 막으며 외쳤다. 지금이다. 폭발. 그러나 들려온 소리는 거대한 굉음이 아니라 녹슨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끼익 소리뿐이었다. 화약 심지에는 불꽃은커녕
연기한 오라기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박 씨의 사보타주가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칠성은 발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닥공사가 좀 부실하구먼. 나중에 촌장한테 좀 고치라고 해야겠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돼지 뒷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함정 밖의 참호에서는 정적이 흘렀다. 마장군은 당황하여 대통을 닦고 다시 보았으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괴물은 유유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장군의 입이 떡 벌어졌다. 놈이 요술을 부렸다. 시간을 멈추거나 화기의 기운을 제압한 것이다. 장군은 자신의 함정이 불량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모든 것을 괴물의 초자연적인 능력 탓으로 돌렸다. 옆에 있던 김 촌장은 아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군요 하며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펼쳤다. 속으로는 박 씨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배불리 고기를 먹은 칠성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는 신고 있던 땀에 쩐 벗은 양말을 벗었다. 발이 답답했던 탓이다. 그는 쇠창살 기둥에 버선을 걸어놓으며 중얼거렸다. 빨래 널기도 딱 좋네. 나중에 와서 찾아가야지. 칠성은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동굴로 사라졌다. 거대한 살상 무기는 순식간에 칠성의 식당 겸 빨래 건조대로 전락해버렸다. 칠성이 사라진 후 마장군과 촌장은 조심스럽게 함정으로 접근했다. 돼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화약통은 멀쩡했다. 그리고 쇠창살에는 구멍난 버선 두 짝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꼬린내는 화약 냄새보다 더 독했다. 마장군은 그 버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버선을 가리키며 외쳤다. 보아라. 이것은 놈의 깃발이다. 우리를 비웃으며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고 간 것이다. 장군의 눈에는 그 낡은 버선이 적장의 목을 베어 걸어놓은 전리품처럼 보였다. 화약조차 통하지 않는 금강불괴, 진간부화의 몸에 인간의 무기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대담함까지. 이놈은 단순한 요괴가 아니라 마신 모신의 반열에 오른 존재다. 박 씨와 마을 청년들은 웃음을 참느라 배가 끊어질 지경이었지만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장군의 말에 동의했다. 장군님, 이제 어찌합니까? 칼도 안 통하고 불도 안 통하니. 촌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사실 촌장의 진짜 걱정은 칠성이가 남기고 간 저 버선을 아내 월선이가 보면 단박에 남편 것임을 알아챌까봐 그것을 빨리 치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장군은 버선이 걸린 창살을 부여잡고 통탄했다. 내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으나 이런 적수는 처음이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과학과 무력은 놈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망상은 이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촌장,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장군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한다. 내일 당장 이 나라에서 가장 용한 무당을 불러오라. 구판을 벌여 놈의 사악한 기운을 누른 뒤 내가 직접 목을 베겠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구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허탈해했지만 적어도 칠성이가 폭사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칠성의 아내 월선이가 남편의 실종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빨래방망이를 든 채 직접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마장군의 구판과 월선의 등장은 묘한 시점에 맞물려 백운산의 전대미문에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함정에 걸린 낡은 버선만이 달빛 아래서 외롭게 펄럭이며 이 웃지 못할 촌극의 증인으로
남아 있었다. 칠성은 꿈속에서 새 버선을 싣는 꿈을 꾸며 평화롭게 코를 골았고, 장군은 악몽 속에서 거대한 버선 괴물에게 쫓기며 식은땀을 흘렸다. 백운산 호랑이 소동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을 무렵, 마을 아래쪽 초가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태풍이 생성되고 있었으니 그 진원지는 바로 칠성의 아내 월선이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빨래터의 장군이라 불리는 그녀는 쌀 한 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맨손으로 소의 뿔을 잡고 씨름을 할 정도로 천하장사였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그녀의 인내심은 뚝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호랑이의 안광보다 더 무시무시한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월선이 남편의 행방을 눈치챈 것은 순전히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마을 어귀에 함정에 걸려있던 칠성의 버선, 그 구멍난 꼬린내 나는 물건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 썩을 놈의 영감탱이가 감히 내 눈을 피해 산속에 숨어 그녀가 버선코를 꿰맬 때 썼던 붉은 실밥은 그녀만이 아는 표식이었다. 월선은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의 전용 무기인 박달나무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명검을 뽑아드는 것처럼 비장했다. 오늘 내가 그 인간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오리라. 월선이 대문을 박차고 나서자 마을의 개들이 꼬리를 말고 집 안으로 숨어버렸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사치는 실로 대단하여 지나가는 파리조차 얼어붙어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풀들이 겁에 질려 시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이동하는 광경이었다. 한편 산 중턱에서 구판을 준비하며 마지막 경계 근무를 서던 마장군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지금까지 느꼈던 호랑이의 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압도적인 공포가 산 아래쪽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칼자루를 쥐었다. 오, 드디어 놈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더 거대하고 흉포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월선의 실루엣은 장군의 흐릿한 눈에 거대한 마왕처럼 비쳤다. 머리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뱀처럼 춤을 추고 바람 때문이었다. 손에는 무시무시한 둔기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마 장군은 그녀를 백운산의 지배자 혹은 호랑이들의 어미라고 착각했다. 그녀가 내뿜는 분노의 에너지는 백전노장인 장군조차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개섞어라.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살기를 뿜으며 다가오느냐. 마 장군이 용기를 짜내어 호통을 쳤다. 그러나 월선의 귀에 그 소리는 목이 날아가는 소리보다 작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남편을 잡아 족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비켜라. 내 앞을 막는 놈은 다듬이질해버리겠다. 월선이 굵직한 목소리로 고함치자 그 파장이 공기를 찢고 장군의 고막을 강타했다. 장군은 그것을 맹수의 포효 전설 속의 사자후, 이 경우엔 진짜 사자후라고 생각했다. 장군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받아라. 파천검. 그가 대도를 휘두르며 월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월선은 빨래터에서 수많은 옷감을 두들기며 단련된 반사신경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듬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깡, 맑고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장군의 대도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강철검이 고작 박달나무 방망이에 막히다니. 장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럴 수가. 나의 검을 나무 막대기 하나로 막아내다니. 놈의 무공이 신의 경지에 달했구나. 장군이 경악하는 사이 월선은 귀찮다는 듯이 방망이로 장군의 투구를 툭 쳤다. 어디서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야. 그 가벼운 타격에 장군은 눈앞에 별이 번쩍이며 엉덩방아를 부쉈다. 투구가 찌그러져 눈을 가리는 바람에 장군은 앞이 캄캄해졌다. 강하다. 너무나도 강하다. 장군은 바닥을 기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수컷이 아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암컷의 분노다. 아모랑이야말로 산중의 진짜 왕이라더니 옛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는 월선을 호랑이 마누라가 아니라 진짜 아모랑이로 오인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월선은 쓰러진 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씩씩거리며 산 위로 계속 올라갔다. 드디어 칠성의 은신처인 동굴 앞. 월선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동굴 안으로 돌진했다. 칠성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꿈속에서 선녀들이 부채질을 해주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녀의 부채가 쇠몽둥이로 변해 자신의 등짝을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악사람 살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눈앞에는 선녀 대신 지옥의 야차보다 더 무서운 아내 월선이 서 있었다. 이 화상화 집구석에 쌀이 떨어지고 빨래가 산더미인데 여기서 신선 노름을 해 월선의 사자후가 동굴을 울렸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그러나 월선의 자비심은 집에 두고 온 지 오래였다. 그녀는 칠성의 귀를 잡아 비틀어 올렸다. 잔말 말고 따라와. 오늘 밤새도록 밀린 빨래 다 해놓지 않으면 밥도 없을 줄 알아. 월선은 칠성의 귀를 잡은 채 질질 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칠성은 아이고 귀 떨어진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월선의 악력은 쇠갈고리보다 단단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꾼이 잡은 짐승을 끌고 가는 것과 흡사했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산 아래 찌그러진 투구를 고쳐 쓰고 있던 마장군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아모랑이 월선과 불쌍한 인간 사냥감 칠성의 목덜미를 물고 질질 끌고 가는 것으로 보였다. 장군은 비통함에 잠겨 주먹으로 땅을 쳤다. 내 힘이 부족하여 백성이 놈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 저 처참한 비명을 들어라. 사실 칠성의 비명은 여보 아파 살살 좀 헤였지만 장군의 귀에는 단말마의 고통스러운 절규로 들렸다. 장군은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감히 저 거대한 암컷 괴물에게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생존 본능이 그의 발을 묶어놓았다. 저놈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월선은 칠성을 끌고 유유히 마을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칠성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호랑이보다 마누라가 더 무섭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으며 칠성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김촌장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호랑이가 잡혔구나. 아니, 칠성이가 잡혔으니 이제 호랑이 소동도 끝이겠지. 하지만 상황은 촌장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마장군은 기어서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촌장 사태가 심각하다. 산군 수컷 위에 더 무서운 암컷이 있었다. 놈이 방금 백성을 산채로 물고 갔다. 내 칼조차 놈의 가죽옷을 뚫지 못했다.
장군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제 놈을 달랠 방법은 없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조정에 지원군을 요청해야 한다. 대포 부대와 화포수 100명을 불러와 산 전체를 태워버려야 한다. 장군의 선언에 촌장은 기절할 듯 놀랐다. 칠성이가 잡혀 내려왔으니 끝난 줄 알았던 연극이 장군의 오해로 인해 국가적 재난 사태로 격상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끌려간 칠성은 달밤에 마당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소리 탁탁탁은 장군에게 호랑이가 뼈를 씹어먹는 소리처럼 들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가장 강력한 괴물의 등장으로 인해 엉터리 호랑이 잡기 대소동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백운산 아래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초상집 같았다. 마장군이 한양으로 파발마를 띄워 대포부대를 요청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산을 통째로 태워 요괴를 잡겠다는 장군의 초토화 작전은 산의 의지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겐 곧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김 촌장은 장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장군님, 산을 태우면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마장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붓을 들어 화포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시각 칠성의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새도록 빨래와 다듬이질 형벌을 받은 칠성은 파김치가 되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다. 월서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안악이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언니, 큰일 났어. 그 눈먼 장군이 대포를 쏴서 산을 다 태워버리겠대. 그 말을 들은 월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산을 태워? 내 체감은 내 나물밭은, 그리고 우리 집 뒷간은 어쩌고. 그녀에게 백운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이자 자원 창고였다. 감히 외지인이 와서 자신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산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월서는 밥주걱을 내던지고 일어섰다. 이 영감탱이가 보자 하니까 그녀는 칠성에게 집 잘 보고 있어 라고 일갈한 뒤 밥주걱을 든 채 마을 회관으로 질풍같이 달려갔다. 마을 회관 앞 마장군은 파발마에게 막 서신을 건네려던 참이었다. 그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거대한 형상이 보였다. 흐릿한 장군의 눈에는 그것이 어젯밤 보았던 암컷 대요괴가 복수를 위해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장군은 화들짝 놀라 서신을 떨어뜨리고 대도를 뽑아들었다. 전원 전투 태세놈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결판을 내려온 것이다. 군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김 촌장은 아이고 망했다 하며 눈을 감았다. 월서는 군졸들을 홍해 가르듯 밀쳐내고 장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밥주걱은 장군의 눈에 전설의 무기 파천태쯤으로 보였다. 야, 이 늙은 양반아, 당신이 뭔데 남의 산에 불을 지른다 만다야. 월선의 고함 소리가 장군의 고막을 때렸다. 마장군은 공포를 억누르며 소리쳤다. 이 사악한 요괴야, 내 오늘 너를 봉인하여 나라의 근심을 덜겠다. 그는 기합을 넣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칼이 내려오기도 전에 월선의 밥주걱이 더 빨랐다. 봉인은 무슨 얼어 죽을 봉인이야. 짝하는 경쾌하고도 묵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월선의 풀스윙 밥주걱 스매싱이 장군의 뺨을 강타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따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다듬이질로 단련된 손목 스냅과 밥심으로 다져진 허리 회전이 결합된 필살의 일격이었다. 마장군의 고개가 팽이처럼 돌아갔고
쓰고 있던 투구가 허공으로 날아가 뱅그르르 돌다가 땅에 떨어졌다. 장군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큰 대다자로 뻗어버렸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군은 혼절한 상태에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자신에게 절을 하고는 장군님의 일격에 제가 졌습니다. 이제 산으로 돌아가 얌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환영을 보았다. 사실 그것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뇌가 흔들리며 만들어낸 환각이었으나 장군의 무의식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다. 한참 뒤 장군이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김촌장과 군졸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월서는 씩씩거리며 아직도 장군 앞에 서 있었다. 장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쪽 볼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묘하게도 평온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장군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보았느냐? 군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보았다. 장군은 엄숙하게 선언했다. 방금 나의 빅이 이름하여 뺨으로 주걱 맞기가 놈의 사악한 기운을 정화했다. 놈의 영혼이 내 몸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뻔뻔하게도 월선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괴의 기운을 받아내어 승천시켰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장군은 어리둥절해 있는 월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인은 이제 껍데기일 뿐이다. 요괴는 떠났다. 더 이상 산을 태울 필요도 대포를 쏠 필요도 없다. 백운산의 재앙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착각이자 쪽팔림을 면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합리화였다. 하지만 그 합리화가 마을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김촌장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김촌장은 즉시 무릎을 꿇고 만세를 불렀다. 장군님, 만세신의 기술로 요괴를 물리치셨습니다. 역시 조선 제일검이십니다. 촌장이 바람을 잡자 눈치 빠른 군졸들과 마을 사람들도 얼떨결에 따라 만세를 불렀다. 와, 장군님, 만세. 순식간에 뺨 맞고 뻗은 장군은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둔갑했다. 월선만이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밥주걱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양반이 미쳤나? 밥주걱으로 맞더니 헛소리를 하네. 그녀가 뭐라 대꾸하려 하자 촌장이 급히 달려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월선네, 그냥 가만히 있어. 저 양반이 칠성이 죄를 덮어주려는 거야. 쌀 한 가마니 줄 테니 제발 쌀 한 가마니라는 말에 월선은 입을 다물고 콧방귀를 뀌며 물러섰다. 흙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더니 한 대 맞고 정신 차렸나 보네. 한 대 맞고 마장군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그는 이것을 영광의 상처라 불렀다. 서둘러 철수 명령을 내렸다. 내 임무는 끝났다. 요괴가 봉인되었으니 100일 동안은 산에 들어가지 말고 근신하라.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 전승보를 올리겠다. 사실 그는 월선이 또다시 밥주걱을 휘두를까봐 겁이 나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장군과 관군들은 올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개선장군이라기보다는 패잔병의 도주에 가까웠으나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김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그가 꾸며낸 엉터리 거짓말이 국가적 재난이 될 뻔하다가 안악내의 밥주걱 한 방으로 평화롭게 해결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호랑이 잡는 장군, 잡는 여장부라 부르며 칭송했다. 물론 월서는 그딴 칭송보다는 약속한 쌀가마니를 내놓으라며 촌장을 닥달했지만 말이다. 마장군이 떠난 뒤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였다. 사람들은 비 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 장군은 가는 길에 비를 맞으며 나의 신통력이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불렀다라고 자화자찬했을 것이 뻔했다. 백운산의 호랑이 아니 칠성의 거대한 사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칼부림도 대포소리도 없었지만 한바탕 질펀하게 놀고 간 광대극처럼 마을에는 묘한 여운과 웃음이 남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 이 모든 소동의 원인 제공자인 칠성에게 닥칠 진짜 시련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1년 뒤 이 마을에는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 장군이 떠나고 비가 내린 뒤 백운산 아래 마을에는 다시금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이 찾아왔다. 백운산 호랑이 칠성은 이제 산군 산준이 아니라 아내 월선의 섯을 퍼런 감시 아래 밭을 가는 인간소로 전락해 있었다. 칠성은 쟁기를 잡고 이러다 내가 진짜 소가 되겠다며 투덜거렸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월선에 똑바로 안 가냐는 호통 소리에 화들짝 놀라 부지런히 발을 놀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게으른 칠성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척박했던 밭이 가장 기름진 옥토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다. 장군이 다녀간 뒤 거짓말처럼 풍년이 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복인지 아니면 장군이 꽂아두고 간 호랑이 퇴치 기념비 덕분인지 알 수 없었으나 굳이 따지려 들지 않았다. 김 촌장은 관아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면서도 싱글벙글했다. 비록 세금 감면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목숨이 붙어있고 곳간이 찼으니 그것으로 좋겠다. 그는 가끔 마을 회관에 앉아 내가 나라를 상대로 거대한 판을 벌였었지 하며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다. 한양에서는 마장군이 보낸 승전보가 화제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백운산의 거대 요괴를 실력 전리로 봉인하고 비를 불렀다는 내용은 장안의 이야기꾼들에게 좋은 소재거리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그 공을 치하하여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하사했는데 비석에는 마장군 요괴, 토벌집이 모장군 여과의 도髮집에 라고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다. 그들에게 그 비석은 장군의 위엄이 아니라 월선의 밥주걱 스매싱을 기념하는 웃음거리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옆에 자그마한 사당을 하나 더 지었다. 이름하여 주걱 사당이었다. 그 안에는 월선이 장군의 뺨을 때릴 때 썼던 이제는 금이 간 낡은 밥주걱이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었다.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거나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 사당을 찾아와 빌었다. 주걱 신령님,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했다. 이 사당은 엉터리 호랑이 전설이 낳은 마을만의 진짜 민속 신앙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슬슬 게으름병이 도지기 시작했다. 바티는 힘들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정자나무 아래 모인 농부들은 부채질을 하며 옛날을 회상했다. 작년 이맘때는 호랑이 핑계대고 참 편하게 놀았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툭 던진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칠성을 쳐다보았다. 칠성은 나무 그늘에서 새끼 꼬는 일을 하고 있었다.
1년 새 살이 쪽 빠져 제법 날렵해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흠칫했다. 그 눈빛은 어이, 칠성아,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소리 좀 질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었다. 칠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산속 동굴의 꿀맛 같은 휴식은 그립지만 독주와 폭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끌려 내려오던 그 공포를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멀리서 관아의 나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큰일 났소. 이번에는 옆마을에 곰이 나타나 꿀단지를 다 깨먹었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호랑이가 안 되면 곰이라도 빌려볼까 하는 얄팍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김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곰이라. 곰도 우리 백운산 호랑이. 아니,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촌장의 시선이 다시 칠성을 향했다. 칠성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산을 향해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칠성은 양손을 입가에 모으고 산 정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일 좀 하자. 이것들아. 그 소리는 웅장하지도 무섭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사내의 고함 소리였다. 하지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는 묘하게 굴절되어 으어, 일, 해라 하는 낮고 굵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가짜 호랑이의 포효가 아니라 고단한 삶을 견뎌내게 하는 유쾌한 농담과도 같았다. 그래, 호랑이도 일하라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사람들은 주섬주섬 농기구를 챙겨들었다. 칠성은 씩 웃으며 다시 쟁기를 잡았다. 월선이 다가와 칠성의 엉덩이를 툭 쳤다. 웃지 말고 밭이나 가라. 오늘 저녁엔 닭백숙 해줄 테니까. 닭백숙이라는 말에 칠성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랑이를 춤추게 하는 힘이었다. 백운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산자락 아래에는 가짜 호랑이가 만든 진짜 이야기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산을 올려다보며 생각할 것이다. 칠성의 코골이와 장군의 헛발질, 그리고 월선의 밥주걱을. 그리하여 흉년이 들어도 탐관오리가 괴롭혀도 그들은 낄낄거리며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전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땀냄새 나는 칠성의 등짝에도, 금이 간 밥주걱에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촌부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칠성이는 살아서 전설을 남겼다더라. 어느 날 밭을 매던 농부가 흥얼거린 이 노래는 백운산 자락에 바람처럼 머물며 오래도록 불리었다고 한다.